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이프하버 이스티오와 함께하는 안전한 릴리즈 여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병훈이라고 하고요.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제 체인 아나토미라고 하는 그 블록체인 도메인 다루는 회사에서 작년부터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올해 이제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덕분에 이제 데브옵스 파트에서 일을 하게 됐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메인이랑 데브 EKS 두 개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길랩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그 개발자분들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업무들, 그래서 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프라 아키텍처를 개선하는 업무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클라우드 클럽 6기에서 이제 스터디 시즌 1, 2 모두 이스티오 스터디 리더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여기 QR에 들어가시면 제가 발표에 참고할 만한 링크들이 있어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시즌 1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즌 2에서는 그 시즌 1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실무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실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스터디용 EKS를 구축한 상태고, 이제 길랩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실습용 프로젝트를 해당 클러스터에 배포를 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이제 끌끌콘 발표랑 맞아가지고 제가 운영 환경에 적용했었던 다크릴리즈를 데모로 테스트해보는 과정을 원래는 직접 라이브로 보여드릴 계획이었는데, 하나 PC로 진행한다고 해서 이제 부득이하게 과정은 사진으로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데모 페이지는 일단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표 후반부 진행할 때 접속하셔서 트래픽 라우팅 쪽에서 함께 확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페이지가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트래픽 라우팅만 가지고 조금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거라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모두 쿠버네티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를 얼추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발표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이제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좀 조심스럽지만 좀 서비스 메시 도입에 대한 그런 고려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이스티오 도입을 하실 때 이제 의사결정이 도움이 됐으면 생각이 들어가지고 발표를 결심하게 됐고,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냥 동작 원리를 설명할지 말지를 고민했는데, 그럼 약간 저 혼자만 말하게 될 것 같아서 약간 흥미를 좀 유발하기 위해서 이제 왜 사용하는지,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좀 이스티오를 판매하는 영업원 느낌으로 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제가 세이프하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어원이 안전한 항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진처럼 컨테이너를 안전한 항구에 내려서 약간 이제 딜리버리 되기 전에 먼저 검수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제 사용해야 한 이유에 대해서 장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단점들, 그리고 이제 이스티오를 활용한 실제 사용 사례에서 문제를 인식을 했는데 어떤 문제를 인식하게 됐고, 해결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게 됐고, 그 과정들, 그리고 결과, 그다음에 제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QA하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티오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비스 메쉬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서 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많은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서비스 메쉬 도입은 좀 필수적이게 되는데, 이 서비스 메쉬라는 용어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안전하고 보건력 있고 관찰 가능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킹 인프라 레이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티오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 서비스 앞단에 엔보이 프록시가 위치하게 돼서 이제 트래픽 관리라든지 보안 정책들을 구현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모든 서비스들을 이제 정책을 바꿀 때 이제 서비스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서비스 로직이랑 정책 로직이 이제 완전히 분리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스티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제 아래처럼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그런 정책 로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 원인을 찾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앱 A랑 B랑 뭐 통신할 때 그런 정책 로직이 이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안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 원인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사용 고려를 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 로직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울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실제로 좀 요구사항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서비스마다 이 API는 요청 제한을 두고 싶어요 라든지 아니면 배포를 안전한 방식으로 하고 싶어요 라든지 뭐 이 서비스는 내부 서비스로 규정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특정 엔드포인트만 접근 제어를 하고 싶다 이런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마다 서로 다른 요구사항들이 존재를 하고 이제 만약 이제 개발자분들이 직접 어플리케이션 코드에 작성해서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이런 개발자분들이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없다라든지 정책을 바꿀 때 서비스 코드를 수정하고 재배포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코드에 녹여냈다면 일관성이 깨진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일관된 네트워크 옵저비리티 측면에서 더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트래픽 전체 볼륨이 지금 6,500 정도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뭐 석세스 레이트라든지 뭐 HTTP 코드 400번대, 500번대 에러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에 트래픽이 몰리는지도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러스터 엣지에서 이제 트래픽 받는 이제 이스티어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파드에 이제 또 인보이 프록시 컨테이너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 매트릭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특정 매트릭의 스레스홀드 값을 초과하게 됐을 때 이제 알림을 인시던트 채널로 전송되도록 해서 이제 바로 대응하는 그런 구조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레이턴시라고 해서 레이턴시를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서비스의 레이턴시가 늘어나게 되면 서비스 지연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용자가 이거 안 돼요라 해서 CS를 올리기 전까지 모르는 것보다 이런 레이턴시가 있으면 먼저 포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문제 원인을 찾아서 하는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런 레이턴시 알림이 떠서 에러를 해결을 했었는데 이제 단순히 이제 파드의 리퀘스트로 할당된 그런 뭐 컴퓨팅 리소스의 자원을 막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RDS의 ACU라든지 아니면 맥스 커넥션 관련된 이슈로 이제 DB 병목으로 인한 이슈였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트래픽의 볼륨이라든지 이런 매트릭 기반으로 먼저 했다라는 것을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트래픽 볼륨에 따라서 이 이스티어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파드가 스케일 아웃 되는데 이제 전체 트래픽 볼륨에 따라서 이제 추후에 이 HPA의 레플리카 개수 조정할 때 이제 참고 지표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이유는 이제 네임스페이스별 LB 매핑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트래블 월렛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EKS 전환 사례 중에 이제 이스티어 도입 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네임스페이스별 LB가 이제 매핑되어 있고 또 우측에 있는 보안 그룹이 다 LB에 하나당 이제 맞게 매핑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임스페이스별로 LB로 서비스를 노출시키는 게 이제 비용 효율적이지 않고 이제 관리 복잡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가 확장될수록 LB 개수는 또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 LB별 연결된 SG 관리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뭐 인바운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됐을 때 일괄적으로 수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휴먼 에러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비효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티어를 사용하게 되면 앞에서 봤던 구조에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스티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파드가 이제 스케일 아웃 되면서 인그레스 EKS 엣지에서 트래픽을 다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드에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말고 이스티오 프록시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사이드카 패턴으로 주입된 상태고요. 또 이 로드 밸런서는 이제 퍼블릭하게 노출되어 있는 거라서 만약에 이제 부하가 엄청 심해서 클러스터 자체가 좀 동작을 못 한다든지 했을 때 이제 내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들만 들어갈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파나라든지 뭐 이런 모니터링 툴들에 대한 그 인그레스 설정에 이 별도의 내부용 로드 밸런서를 따로 붙여서 이제 시스템 이상 징후의 영향 범위를 제한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티오 뒤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스티오 프록시드에게 다 이렇게 화살표가 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라든지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제 추가하는 정책들을 이제 이스티오 D가 이스티오 아키텍처에서는 컨트롤 플레인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티오 D가 그런 동적으로 주입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감지해서 이제 이스티오 프록시가 데이터 플레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 플레인들에게 전파를 해줘서 정책이 변경됐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 변경된 정책을 기반으로 이제 라우팅 규칙에 활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 또한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 서비스 메쉬가 가져다주는 이점이 정말 커요. 근데 어떤 단점이 존재하냐면, 첫 번째로는 저기 리퀘스트 할당되어 있는 걸 보시면 이스티오 프록시 하나당 이제 0.1코어랑 이제 메모리 128 정도 할당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이드카 인젝션을 모든 네임스페이스에 했다라고 가정하면 이 파드 하나당 저 컨테이너가 추가로 할당되기 때문에 뭐 n개로 곱했을 때 이제 현재 워커 노드의 사양에 따라서 얼마인지는 더 제각각이겠지만 또 이 할당된 만큼 스케일아웃 될 것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고려를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드 스타트 타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이제 뭐 레디스 프로브로 이제 호출을 해서 러닝 상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할 텐데, 앱 컨테이너는 이제 러닝이 되어 있어도 이스티오 프록시 컨테이너가 러닝 상태가 되기까지 제가 봤을 때 한 25초 정도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도입을 하실 때 파드 스타트 타임에 민감하시다면 조금 안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어렵거든요, 이스티오가. 그래서 세심한 고려 없이 정책 변경을 했을 때 이제 서비스 자체를 비정상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엔터를 치거나 할 때마다 조금씩 무서운, 그래서 여러 클러스터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한 후에 프로덕션에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티오를 지금까지 왜 써야 하는지, 쓰면 어떤 장점들이 있고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스티오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이 고양이는 이제 개발자분들을 의미를 하는데, 약간 이제 운영 배포 시 때마다 이제 위험 부담이 증가해서 이렇게 울부짖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릴리즈 후에 서비스 비정상 상태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이 실제 사용자에게 예상대로 동작할지 걱정된다라든지, 운영 환경에서 예측 가능성 부족이라는 측면에서는 운영 환경과 개발 환경의 데이터가 서로 이제 달라가지고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릴리즈 프로세스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제 운영 환경에서 새 버전을 내부 인원으로만 먼저 테스트할 수 없냐라는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기존의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어떤 식이었냐면, 유저가 모르는 곳에 먼저 배포를 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해서 재배포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피로를 유발하더라고요. 왜냐면 UI를 다시 원래 사용자들이 쓸 위치에 넣을 때 실수가 날 수도 있고 또 약간 불안하잖아요. 거기선 됐는데 또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또 재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빌드를 다시 해서 배포하기 때문에 시간도 길고 또 부담도 들고요.
근데 이제 이 고민이 저만 했던 게 아니라 토스의 그 슬래시 24의 그 카나리 배포 개선기 영상을 보시면 토스에서도 그 서비스 코드를 먼저 배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카나리 배포를 했을 때 이제 트래픽 웨이트를 조절해서 뉴 버전으로 이제 살살살살 넣긴 하는데 그 들어온 다음에 다음 트래픽이 그 스티키 세션 문제 때문에 뉴 버전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동작을 안 하는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토스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봐서 네, 엄청 좀 제너럴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이제 이스티오의 다크 릴리즈 방식으로 좀 해결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방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QA 환경을 구성하는 것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의 업무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카나리 배포도 좀 고려를 했지만 이게 개발자분들이 직접 트래픽 웨이트를 조절해야 하는 것 때문에 좀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프로덕션 QA, EK 클러스터를 운영 환경과 똑같은 걸로 구성을 하게 됐을 때는 비용이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뭐 비즈니스 밸류가 엄청 높아서 돈이 많으면 상관없겠지만 아직 그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같은 환경으로 똑같이 더블로 운영하게 되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 기존 배포되어 있는 워크로드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제 신규 배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 이제 기존처럼 롤링 업데이트 방식으로 이 파드가 교체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별도의 디플로이먼트를 먼저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로 배포된 별도의 워크로드의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조건을 이제 내부 IP로만 제한을 해서 라우팅을 제어하게 되고요. 그래서 테스트에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서 다시 리테스트 하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성공하면 이제 MR을 머지를 해서 프로덕션에 적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리뷰 프로덕션 파드는 이제 그 헬름 밸류수에서 할당된 그 운영용 밸류수를 같이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레플리카라든지 아니면 같은 그 리퀘스트를 할당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게 되면 그 워커 노드들이 스케일 아웃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머지된 코드가 이제 프로덕션에 적용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 배포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해결 과정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스티오의 커스텀 리소스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스티오의 커스텀 이제 리소스로서 이제 트래픽 라우팅을 위한 진입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임스페이스는 이제 동적으로 주입받는 값으로 구성을 하게 됐고 이 호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도메인을 쓸지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받을 수 있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것도 커스텀 리소스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트래픽 라우팅 규칙을 정의하는 데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HTTP 요청 헤더에 exported header 4에 있는 그 IP를 기반으로 트래픽을 필터링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설정한 IP인 경우에는 이쪽 리뷰 서브셋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라우팅을 보내게 되고 일반적인 모든 트래픽은 다 이쪽 프로덕션 서브셋으로 규정되어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룰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서브셋을 규정한 리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트래픽 라우팅 이후에 더 세부적인 서비스 구성을 여기서도 정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정의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미러링 등 설정이 가능하긴 한데 아직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라벨링 기반으로 이제 어떤 서브셋을 규정할 것인지로만 우선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파이프라인 동작 과정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은 일단 시나리오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 프로덕션 배포는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대부에서 메인으로 MR 리퀘스트를 생성하게 되면 이쪽 파이프라인 1, 2가 있는데 파이프라인 1이 이쪽 그 리뷰 프로덕션을 배포를 하는 그런 그 파이프라인이고요. 그 잡에 이제 apply istio custom resource라고 하는 잡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istio cr들을 동적으로 주입받은 값으로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적용을 해서 이제 리소스를 띄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리뷰 프로덕션 디플로이먼트 잡이 돌면서 이제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 코드가 빌드돼서 운영 환경에 별도의 디플로이먼트로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덕션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위해서 MR 머지를 하게 되면 그 코드가 똑같이 이제 빌드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덕션의 롤링 업데이트 방식으로 배포가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래픽 제어 과정을 살펴보면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제 두 개가 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프로덕션 쪽은 기존에 존재하던 워크로드를 의미를 하고 이제 MR 생성에서 첫 번째 파이프라인 1을 통해서 배포한 게 이제 리뷰 프로덕션 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거쳐서 버추얼 서비스에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llowed IP인지에 따라서 맞으면 이제 리뷰 프로덕션 서비스로 라우팅을 보내게 되고 아니면 이제 내부자가 아니라고 간주를 해서 기존에 배포되어 있는 프로덕션으로 다 트래픽을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다크 릴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지금 저희 그 와이파이가 삼각지 와이파이가 있는데 그 삼각지 와이파이로 접속하셔서 해당 도메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유저 리스트 API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리뷰 프로덕션에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런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스웨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UI를 몰라가지고 스웨거로라도 좀 이렇게 다른 점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프로덕션 파드로 라우팅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저쪽에 있는 유저 리스트 메뉴가 없겠죠. 그러면 사용자가 만약에 이 UI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화면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내부자들만 저 메뉴를 누를 수 있게 되고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미리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그레스 제어하기 좀 측면이 있는데 지금 워커노드들 자체가 다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를 해 있어서 이제 이그레스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나트 게이트웨이의 그 비용이 추가가 돼요. 이제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이스티오에 이제 서비스 엔트리라고 하는 그 이스티오 커스텀 리소스를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이스티오 프록시의 로그를 보면 이제 해당 파드에서 이그레스로 나가는 트래픽이 다 이제 기록이 되고 이제 매트릭도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어디로 많이 나가는지 TCP 연결 커넥션 수 자체가 아예 기록이 돼서 어디로 많이 가는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거를 계획을 하고 있고 아니면 아예 이스티오 이그레스 게이트웨이를 따로 둬서 아예 나갈 때를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좀 어려워가지고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티오 매트릭 고도화 측면에서는 지금 알림이 약간 휴먼 리더블하지 않아서 좀 더 템플릿을 기반으로 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매트릭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로 받은 매트릭을 TXT 파일로 따서 봤는데 한 8메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하도 좀 많아서 좀 그래프하나에 리퀘스트로 좀 올려둔 상태인데 그래서 매트릭들을 좀 더 학습해서 그래프하나에 지금 대시보드가 있는데 이스티오 전용 대시보드가 있는데 거기에 패널을 좀 추가를 해서 좀 더 이제 많은 여기도 이렇게 막 박스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좀 추가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터디 1에서도 이제 이스티오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엔보이 자체를 뜯어보지도 못했고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깊은 이해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이스티오가 이제 쿠버네티스 인액션 책을 보셨다시피 이게 엄청 두꺼운데 최근에 이스티오도 책이 나왔거든요. 번역본으로. 근데 그거 똑같아요. 두께가. 그래서 얘만 공부하는데 이제 쿠버네티스 정도의 이제 지식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또 이제 컴퓨터 공학 지식들도 엄청 딸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좀 학습을 하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내년 3월에 EKS 버전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잘 마이그레이션 해서 안전하게 이제 또 기존 운영에 지장 없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잘 이사 가는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QR을 달아놨는데 저희 이스티오 스터디 이슈에 나중에라도 질문이 떠오르시면 등록해 주시면 또 제가 답변 전화 아니면 은소님이나 저희 그 성우님 팀원분들이 달아주실 수도 있어서 네, 만약에 나중에 생기면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